권의 책을 통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오다가다 북카페 시즌2. 네, 시즌2. 네. 보고 느낀 것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1부에 이어서 2부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다가다 북카페 진행자 강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막 이런 거 안 했네. 시즌 1 때는 막 이렇게 했네. 인사하면은. 안녕하세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소유자 이재은입니다. 와, 긍정.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모든 취약전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기를 꿈꾸는 유정이라고 합니다. 에듀케이션 폴. 야, 유네스코 들어가셔야 되겠다. 네, 오다가다 북카페 시즌2 첫 번째 시간 2부. 지난 시간에 시에라리온의 소년병 실화, 네, 이스마엘 베아의 그 대략적인 이야기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랩 음악과 힙합을 좋아하는 평범한 12살의 소년의 삶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잘 다루는 책인데요. 그 전쟁의 원인이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죠. 다이아몬드 생산된 지역이 오히려 축복의 땅이 아닌 불행의 땅에 전쟁을 멈추지 않는 그 지역으로 바뀌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전은 보통 빈곤한 지역 그리고 경제 성장이 더디고 지와 자연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내전의 3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원을 노리는 인적 국가 또는 외세 간섭으로 자국 내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네, 또 자원이 있지만 일부 계층에게 그런 독점이 돼갖고 재분배는 또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빈곤이 엄습하는 그런 자원의 저주. 네,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에서는 지원병, 자원병을 구하기가 너무나 쉽게 되는데요. 지금은 배를 굶지만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무엇보다 당장 할 일과 또 먹을 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일의 반군 지도자 로랑 카빌라는 사람은 내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어느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데에는 돈 1만 달러 그리고 위성전화 한 대면 충분하다. 그만큼 생존 문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서 반군에 가담하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소말리아로 파견을 갔다 온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은 아니면 그 친구의 말을 빌지 않아도 매번 우리나라 그 청해부대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말리아 동부 지역에서는 아이들한테 길 가는 아이 아무나 붙잡고 야 너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1순위가 해적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2009년만 해도 소말리아 해적들이 배 217척을 납포했는데 그걸 통해서 8,2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해요. 하나로 치면 92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죽을 위험도 있는데 그만큼 또 한 번 일확천금이 또 생길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또 당장 나는 배가 고픈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한 번 크게 벌어서 빈곤을 탈출해보자 그런 심리가 발동해서 이런 반란이라든가 내전 이런 게 일어나기 좀 더 용이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야기가 좀 셌습니다만 무튼 아이들이 빈곤 때문에 또는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폭력과 무분별한 사륙에 너무나 그냥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인 이스마엘 베아도 이제 희생자 입장에서 전쟁을 당한 희생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으로 바뀌는데요. 이 책에서 그 이스마엘 베아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스마엘이 말했던 내용 중에서 내 얼굴과 손, 셔츠와 총은 죄다 피범벅이었다. 나는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겨 방군 하나를 쓰러뜨렸다. 탄장을 바꾸느라 사격을 잠깐씩 멈추고 싸늘하게 굳은 두 친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새롭게 치솟았다. 나는 늪으로 총구를 겨누고 더 많은 방군을 죽였다. 움직이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마구 총을 쏘았다.
라고 이제 전쟁에서 두려움에서 떨면서 혼비백산으로 도망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자신이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병으로서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참혹한 진실을 알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3부에도 나오겠지만 이스마엘은 악몽과 편두통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데요. 이제 하루 일과가 그냥 반군과 민간인을 죽이는 걸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선인들이 주는 마리아나와 화약, 코카인에 섞은 브라운이라는 마약을 흡입하는 것으로 몸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전쟁에 쫓기는 도망가는 피해자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강요해서 참상을 겪는 게 사실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겨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른들이 주는 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먹는 거니까. 근데 점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군 산하에서. 그렇죠. 이 책에서 이제 이스마엘 베아도 표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좀 읽어드리자면 우리는 몇 시간을 내리걷다가 잠시 쉬면서 정어리와 콘비프를 가리와 함께 먹고 코카인을 흡입하고 하얀 캡슐을 몇 개 삼켰다. 이 하얀 캡슐이 브라운이라는 캡슐이고 이렇게 약을 섞어 먹으면 힘이 용솟음치고 야수처럼 사나워졌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따위는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웠다. 첫 번째 살인을 하면서 내 마음은 찰칵하고 문이 닫히듯 잠겨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떻게 어린 소년한테서 물 한 잔 먹는 것보다 이제 사람 죽이는 게 더 쉬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이렇게 어린 소년들을 소년병을 만든 건 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른들의 세뇌 교육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나는 총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특별한 인물이라도 된 듯 우쭐함을 느꼈다. 이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조직의 일부가 되었고 더는 누구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이제 나에게는 총이 있다. 과연 상병이 늘 하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상병이 또 말을 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이 총은 너희들에게 힘이 원천이다. 너희들이 제대로 쓰는 법만 알면 총은 너희들을 지켜주고 필요한 것은 뭐든 줄 것이다. 그래요. 네, 이쯤에서 한번 좀 다뤄보았으면 하는 그런 또 화제가 하나 있는데요. 소년병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때 코니 2010이라고 범세계적인 그런 캠페인을 한국에서 저랑 정희 씨랑 속해 있던 그런 유스클립이라는 단체에서 한번 맡았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코니 2012의 코니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정희 씨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조셉 코니라는 인물은 국제형사재판소 ICC라는 곳에서 1순위 지명 수배자로 정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유가 소녀를 납치해서 소년병으로 이용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전쟁 범죄 아이들을 투입시키는 그런 전쟁 범죄자로 이제 조셉 코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셉 코니는 별로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이슨 러셀을 비롯한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 우간다에 갔다가 이제 그 만행들을 자기가 실제로 보고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코니 2010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인터넷으로 올리고 나니까 이것들이 퍼져서 이제 조셉 코니라는 사람이 좀 유명해지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백악관에 이게 시민들의 전 세계 국민들의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미군이 좀 병력을 그래도 전 세계에서 국방력이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니까 미국이 좀 병력을 투입해서 조셉 코니를 2012년에 좀 잡아달라 이런 취지로 만든 그런 캠페인 영상이었고요. 오프라인 캠페인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슨 그래서 아까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1순위 지명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한 인터폴에서도 적색 코드로 수배가 내려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조셉 코니가 꾸린 그 무장 단체는 LRA라고 신의 저항군이라는 단체인데
현재 지도자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은 미군 특수부대한테 잡힌 상태고 3명은 또 사살이 됐고 마지막 조세 코니만 수배가 되어서 남아있는 상태고 이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1순위 지명 수배가 됐던 이유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하고 또 콩고민주공화국 DR콩고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단 남부 쪽에 남수단이 얼마 전에 독립을 해서 남수단 그리고 우간다 이렇게 5개국에 걸쳐서 아주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년들은 병사로 소녀들은 성놀이개로 이렇게 착취를 했던 그런 게 있었고 또 피해자들은 민간인만 10만 명이 죽었고 또 40만 명은 난민이 됐어요. 5개국을 이렇게 들쑤시고 다녔으니 얼마나 난민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소년병만 해도 6만 명인데 소년병들 같은 경우에는 납치를 맨 처음에 한 다음에 우리 소년병으로 할래 했는데 거부를 하면은 폭행을 한 다음에 신체 일부를 훼손해요. 예를 들어서 귀나 코나 뭐 이런 얼굴을 훼손해서 자존감을 굉장히 낮추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봐도 얼굴이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스스로 총으로 쏴 죽이게끔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탈영을 한 뒤에도 돌아갈 가정이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아주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던 그런 조세 콘이었고요. 아무튼 이야기가 조금 다시 또 너무 많이 샜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일들, 너무나 폭력적인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시에라리온과는 또 정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동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동남쪽이죠. 이 책 내용하고 또 겹치는 시에라리온에서 벌어진 일로 만들어진 영화가 또 있다고 해요. 머신건 프리처라고 그 300의 주인공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을 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마크 포스터 감독의 미국 영화인데요. 국내에서는 2012년에 개봉을 했다가 2013년에 감독판으로 재개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제라드 버틀러가 연기한 샘 칠더스라는 인물은 이 인물도 역시 실존 인물인데요. 네. 불법과 마약으로 이제 엉망인 삶을 살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성을 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도움도 요청하면서 좀 회복을 하려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상대가 알고 보니까 살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늘의 부름을 받고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개가천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수단의 집짓기 봉사를 떠나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팔려가거나 총을 들고 군인으로 변화해서 총알바지가 되거나 아니면 제거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어가는 아이들 앞에서 그는 목회자지만 총을 들고 반군에게 이제 맞서기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이제 아이들을 하나의 쉘터라고 만들어서 이제 보호하면서 자기는 앞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그걸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반군 지도자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LI라서 신의 저항군 로스터 레지스턴스 아미라고 해서 조세 코니인데요. 샘 치더스 목사도 실존이고 조세 코니도 실존 인물이고 그래서 관객들이 굉장히 충격을 상당히 받았던 영화죠. 영화 장면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요. 보이시죠? 네. 진짜 소름 돋았네요. 좀 되게 좀 많이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은 그 제라드 버틀러가 아이들을 막 반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피를 시키려고 트럭에 아이들 막 태워요. 막 태웠는데 트럭은 너무 작고 아이들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미처 다 아이들을 한 번에 다 태우면 아예 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얼른 가서 이 아이들 내려주고 다시 와서 너네들도 데려다 줄게 하고 아이들을 정말 막 절규하는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일부 아이들만 차에 태워서 갔다가 다음날 열심히 밤새서 운전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다 죽어 있어서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되게 너무 인상이 깊었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긴 하지만 실화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실화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완화해서 한 그린 그런 영화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실상은 얼마나 그렇게 참혹했을지 그게 너무 이게 네,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무거워졌네요. 네. 이쯤에서 네. 영화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보기로 하고요. 이 영화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책으로 네. 우간다에서 다시 아프리카를 가로질러서 시에라리온으로 다시 서부 쪽에 있는 시에라리온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 이즈마엘 베아는 소년병으로서 생활을 이제 내적으로도 굉장히 솔직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소년 중이었던 나는 소년병들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를 맡아 빨리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만큼은 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식량과 마약, 탄약, 소규모 필요한 물자들이 있을 것 같은 마을에 정탐하러 나갔다. 내가 찾아낸 결과를 상병에게 보고하면 전 분대가 마을을 공격해서 상대편을 싹쓸이해버리곤 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기 위한 일이었다. 네, 힘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반군을 피해서 그동안 계속 도망갔지만 이제는 소년들에게 소속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동료도 생기고 그래서 공동의 목적 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이 소년들에게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급도 받으니까. 네. 그리고 뭐 가족들도 거의 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쵸. 전우들이 생기니까 전우가 정말 내 가족 같고. 그렇죠. 의지할 곳이 네. 전우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소년들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소년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저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책에는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자면 그 공격으로 알라지는 꼬마 람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다음번 습격에서도 이름값을 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섰다. 내 별명은 늘 제일 유리한 위치를 찾아 교묘하게 숨어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작전을 전개해온 마을을 다 손에 넣는다 하여 초록뱀이었다. 중이가 지어준 별명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넌 보기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위험한 인물이란 말이야. 초록뱀처럼 자연 속에 섞여 있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지. 나는 내 별명이 마음에 콕 들어서 습격을 할 때마다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년들은 마약에 중독되듯이 이렇게 전쟁에까지 계속해서 중독되어 가고 이런 참상이 일상이 되어가고 생활이 되어서 뭔가 잘못되었다던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죽을 고비도 상당히 여러 번 넘기게 되는데요. 책 내용을 또다시 또 읽어드리자면 내가 미친 듯이 코카인을 달라고 하자 갖다 주었다. 의사는 약효가 나기도 전에 수술을 시작했다. 다른 군인들이 내 양팔을 꽉 짚고 입에는 천을 물려주었다. 의사는 갈고리처럼 굽은 가위를 내 상처 속에 쑤셔넣고 총알을 찾았다. 금속 끝이 살 속에 헤집는 그런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사정없이 핥혀왔다. 뼈마디가 시큰거렸다. 이제 정말로 더는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의사가 갑자기 총알을 획 뽑아냈다. 살을 내는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에서 목 뒤까지 척추를 타고 몰아쳤다. 나는 기절했다. 왜 우리 이렇게 막 손톱 밑에 뭐 가시 하나 이렇게 박혀도 빠지기 전까지 되게 아프고 막 그런데 총알이 박혀서 마취 약이라고 이렇게 줬는데 마취가 이렇게 되기도 전에 그냥 약을 먹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막 살을 헤집는 그런 수술 받는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데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수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총알을 제거해내고 난 뒤에도 위험할 수 있는 건데 매일매일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마엘 베아는 또 책에서 회고를 하는데 전쟁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한 소년의 유년 시절이 어떻게 전쟁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가져 가는지를 정말 읽는 사람으로서는 소름 끼치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두 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죠? 제가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돛담배에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평생을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뭐 가진 것을 나누면서 굉장히 고귀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자폐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탄 돛담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풍랑을 맞게 됐어요. 그래갖고 세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이제 배가 뒤집어질 위기가 있어서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뛰어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합리적인 선택이 될까요? 물론 뭐 사람의 목숨은 다 소중하긴 하지만 저는 타인을 봉사하는 사람이 우선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명감에 의해서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해서 바다에 뛰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극악무도한 죄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이제 뉘우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는 때만이라도 좀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인.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명이 남는다면 배에 풍랑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실 자폐증 가진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끝까지 이 사람이 구조가 돼서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네. 다 같이 사는 게 가장 좋죠. 정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봉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세 명 다 되게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소년병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볼 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죄인 그 사람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문제 주셨네요. 그래요. 이 질문이 뭐 반드시 정해진 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좀 전에 정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년병을 그 죄인의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또 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자폐증 환자의 오히려 소년병을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자폐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가 스스로 그런 사고를 하고 결단을 또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동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잘 묻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 사리 분별이 명확히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동들이 그 소년병들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였다기보다는 어른들의 그런 욕심과 탐욕 그것 때문에 사리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륙의 현장에 내몰리고 했던 자신의 의지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최후까지 이렇게 좀 용서를 받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벌써 시즌 2 첫 번째 시간 2부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온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봤던 것 같아요. 두 분 간단하게 오늘 2부 촬영하신 소감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도 이렇게 소년병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을지도 몰랐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캠페인화 되어 있는 줄도 이번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하루 빨리 이런 소년병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년병이라는 말 자체가 빨리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그 코니 2010이라는 네네. 그 얘기를 다시 해보면서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2부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사고나 판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제발 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고한 그런 사리 분별이 약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오늘도 역시나 좀 책이 무거운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겁게 끝을 내리게 됐는데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년병 이야기를 깊게 다뤄봤고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3부 첫 번째 책의 3부에서는 또 이스마엘 베아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 집으로 돌아가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인간의 행복한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오다가다 북카페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